저는 북한에서 김주혜의 영어 가정교사였습니다. 4년간 그 아이 곁에서 일하며 세상이 모르는 진실을 봤습니다. 평양 중구역에서 나고 자란 한 엘리트 여교사가 목숨을 걸고 남한에서 밝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새로운 북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 그것도 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곳이죠.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문학부를 나와서 평양외국어대학 영어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35이 되었을 때까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삶이 곧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어느 봄날 당 조직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대학 일과 관련된 통보련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동무,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소. 그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북한 권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당 조직부 사무실은 평양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어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리명희 동무, 앉으시오. 조직부 부부장님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분은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동무의 영어 실력과 충성심이 인정되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소. 최고 존엄의 따님, 김주혜 동지의 영어 가정교사로 발탁되었소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주혜, 그 이름은 당시 북한에서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김정은 원수님의 딸,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이. 영광입니다, 부부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나와서 보안 수칙을 가르쳤어요. 본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말입니다. 김주혜 동지의 일상, 학습 내용, 모든 것이 국가 기밀입니다. 매일 출퇴근 시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카메라, 녹음기는 절대 불가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교사 일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구나. 첫 출근 날, 저는 검은색 승용차에 태워져 평양 외곽의 한 저택으로 갔습니다. 주변은 삼엄한 경비였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본 그 어떤 집보다 컸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경호원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여러 방을 봤는데 하나하나가 우리 집 전체만 했습니다. 교사 동무, 여기가 학습실입니다. 들어간 방은 밝고 넓었습니다. 한쪽 벽은 온통 책장이었고 외국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영어, 중국어, 독일어 책들. 우리 대학 도서관에도 없는 책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태블릿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대학 강의실에는 낡은 칠판과 분필뿐이었는데, 선생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김주혜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영리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혜 동지. 제가 영어를 가르칠 리명희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냥 평범한 8살 아이 같았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학습 계획표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역사, 정치사상. 하루 8시간이 빽빽하게 짜여 있었어요. 초등학생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주혜 동지는 미래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미래 지도자.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8살 아이에게 벌써 미래 지도자라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지, 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는지. 4대 세습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김주혜의 일상을 가까이서 보면서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는 일반적인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교재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 교재가 아니라 외교관이 배우는 수준의 내용이었거든요. 선생님, 이 단어가 뭐예요? diplomacy? 외교라는 뜻이에요. 주의 동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실 때 하시는 일이네요. 8살 아이가 배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leadership, sovereignty, negotiation.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교육 지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차 인민을 이끌 지도자로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게 할 것.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수업들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고 나면 역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의 업적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하실 때 몇 살이셨죠? 14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친애하는 장군님께서는 6살 때부터 총을 쏘셨어요. 아이는 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마치 구구단을 외우듯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주의 동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8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느 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경호원이 들어왔어요. 주의 동지, 오늘 오후에 국방위원회 리 부위원장님께서 방문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쯤 군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별이 4개나 달린 북한 최고위급 장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 높은 분이 8살 아이 앞에서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주의 장군 동지, 건강하시옵니까? 장군 동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쓰다니. 네, 부위원장님, 건강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분이시니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후계자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을 뿐,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수업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온 특별 강사가 김주혜에게 공개 석상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주혜 동지,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띄어야 합니다. 인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원수님 옆에 서실 때는 이렇게 반걸음 뒤에 서십시오. 손은 이렇게 모으시고 8살 아이가 아버지 옆에 서는 위치까지 연습하고 있었어요. 마치 조선시대 세자가 왕 옆에 서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인민들 앞에서 손을 흔들 때는 이렇게 너무 크게도 작게도 말고 부드럽게. 이렇게요? 네, 잘하십니다. 역시 백두혈통이십니다. 백두혈통.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21세기가 아니에요. 왕조시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13살이었어요. 김주혜보다 5살 많았죠. 우리 아들은 그날 학교에서 낡은 교과서로 공부했을 겁니다. 분필도 제대로 없는 칠판 앞에서. 점심은 옥수수밥이었을 거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교실에서 떨며 수업을 들었을 거예요. 반면 김주혜는 최신 태블릿으로 공부했습니다. 외국 과자를 간식으로 먹었고 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이 나왔어요. 개인 도서관에는 외국 책이 수백 권, 전담 교사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같은 평양에 살지만 다른 세상이었어요. 아니, 같은 나라에 살지만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래, 갑자기?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서약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세습 체제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 아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걸. 김주혜가 다음 지도자가 되면 그 다음은 또 그 자식이 될 겁니다. 끝없는 왕조, 끝없는 세습,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주혜가 10살이 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봤어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영리해졌고 동시에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에요. 평소처럼 김주혜를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텔레비전에서 중앙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김정은 원수님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계셨는데 그 옆에 김주혜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가죽 재킷을 입고 아버지 손을 잡은 채로요. 제가 가르치던 그 아이가 온 세상에 공개된 겁니다.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따님. 그 표현이 심상치 않았어요.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가족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김정일 장군님의 후계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누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숨기지도 않는구나. 4대 세습.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의 미래는 정해져 있었어요. 권력, 명예,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못 갈 수도 있대요. 뭐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성분이 좋지 않아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어렵대요. 할아버지가 월남자 가족이라서 제 친정아버지는 6.25대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성분이 되어 손자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들, 괜찮아. 다른 대학이라도. 엄마, 난 왜 평양에서 태어났는데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친구 중에는 부모가 돈 많으면 대학 가는데 18살 아들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아들 미래를 생각해야죠. 여기서는 아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평양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배급도 나오고 직장도 있잖아. 하지만 아들은요? 아들 세대는요? 아들도 어떻게든 살 거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본 것을, 김주혜가 받는 교육을, 그 철저한 세습 준비 과정을. 여보, 이 체제는 변하지 않아요. 김주혜 다음에는 또 그 자식이 권력을 물려받을 거고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리고 우리 손주도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말 조심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남편은 겁을 먹었습니다. 당연했죠. 이런 말은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김주혜의 얼굴과 우리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해 겨울,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내 아들만이라도 이 세습 왕조 밖에서 살게 하자.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하자.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생각, 직장 생각에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제 선택을 따를 순 없으니까요.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부모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의 미래가 막막할 때 그 절망감을요. 저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김씨 가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겨울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탈북을 준비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한 번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공개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혹시 중국 쪽으로 물건 넘기는 사람 아세요? 친척에게 보낼 게 있어서요. 암호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수소문 끝에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어요. 중국까지는 1인당 5,000달러요. 한국까지 가려면 더 필요하고 5,000달러. 북한 돈으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저희 집을 팔아야 했어요. 집을 몰래 파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함경도로 가야 해요. 그래서 집을 좀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 브로커에게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2023년 3월로 잡혔어요. 가장 힘든 건 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 믿고 따라와. 너에게 더 좋은 미래를 찾아주고 싶어. 아빠는요? 할머니는요?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출발 한 달 전, 저는 김주혜에게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는 제가 떠날 거라는 걸 몰랐어요. 선생님, 이 문장 해석이 맞나요? 네, 잘했어요. 주혜 동지는 정말 영리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 키워지고 선택권 없이 정해진 길을 가야 하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 아이 한 명의 미래를 위해 2,500만 명이 희생되는 건 아닐까. 주혜 동지, 건강하세요. 네, 선생님도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양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이 보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산책하던 그 강. 모란봉 언덕도 보였고 멀리 주체 사상탑도 보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 고향. 눈물이 났습니다. 이 도시를,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실감났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야? 나를 두고? 미안해요.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당신 마음도 알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못 가. 여기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직장이 있어. 나는 북한 사람이야. 이해해요. 그날 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자고 계신 어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속으로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를 용서하세요. 고향을 떠나기 전날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양 외곽 언덕에 있는 작은 묘였어요. 아버지, 딸이 먼 길을 떠납니다. 손주를 지키려고요. 이해해 주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요. 남편은 일부러 출근했습니다. 작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제 삶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 안녕, 우리 집. 그렇게 저는 평양을, 북한을 떠났습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평양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낡은 객차는 덜컹거렸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3월인데도 북쪽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아들은 계속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친척 댁에 가는 거야.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만약 들키면 아들까지 위험해지니까요. 무산에 도착해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표정이 싸늘했어요. 오늘 밤 11시에 움직입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대기하세요. 우리는 한 민가의 지하 창고에 숨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축축했어요. 아들은 무서워서 제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43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 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비탈길을 내려가고 숲을 지나고 또 걸었어요. 아들이 숨을 헐떡였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입니다. 이 계절엔 물이 적어서 건널 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강이 보였습니다. 제 인생의 경계선. 이 강을 건너면 북한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없는 강. 자, 출발합니다. 조용히.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어요. 3월인데도 겨울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차가워요. 참아, 아들아, 조금만. 아들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꾹 참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어요. 뛰어.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차가운 물을 박차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뛰었습니다. 어머, 아파요.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에 발이 부딪힌 거예요.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참아. 아들아, 죽는다 생각하고 뛰어.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경비대가 쏘고 있었어요. 물에서 튀는 총알을 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빨리, 숲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발이 찢어졌지만 계속 뛰었어요. 총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아, 우리 살았어. 살았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둘 다 얼어붙었지만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 산 너머로 가면 조선족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옷 갈아입고 쉬시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 너머는 북한, 제 고향,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제 추억이 모두 있는 곳. 여보, 미안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산을 넘어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선 쪽 마을이었어요.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심양으로 이동합니다. 브로커가 한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주인은 조선말을 하는 중국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웠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탈출했다. 북한을 떠났다. 이제 남은 건 한국으로 가는 길뿐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중국에서의 나날은 지옥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조선 쪽 마을에서 사흘을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북한으로 송환되니까요. 송환되면 정치범수 용소행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몸을 추스르세요. 그 다음에 심양으로 가서 한국행 루트를 찾아야 해요. 브로커가 말했지만 한 달을 기다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심양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답답해요. 참아, 아들아, 조금만. 10시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심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저려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심양에서 만난 새 브로커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한국 가려면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해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운이 좋으면 2달, 나쁘면 반년도 걸려요. 그동안 우리는 심양의 한 지하 공장에서 일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어요. 중국말도 서툴렀고요.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공장에서 포장 일을 도왔습니다. 19살 아들이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평양에서는 대학생이 되었을 나이인데 엄마, 힘들어요.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들아, 참자. 한국 가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중국에서 평생 불법 체류자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2달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혹시 탈북하신 분들이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으시길래 저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작은 교회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기다리세요. 라오스로 보내드릴게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위조 여권을 만들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평양에서도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는데 탈북자가 되어 처음 타봤습니다. 아이러니했죠.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35도가 넘는 무더위였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현지 브로커가 우리를 태운 차는 비엔티안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라오스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경찰이 있어요.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경찰관이에요. 뇌물 줬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들킬 수도 있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대사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계속 걸어. 10m, 5m, 3m. 대사관 정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기요.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대사관 경비원이 달려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문이 열리고 우리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국 국기가 보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평양을 떠난 지 5개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살고 라오스까지 와서 마침내 한국 땅에 도착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 땅은 아니지만 한국 대사관이니까 사실상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들아. 우리 살았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제 품에서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자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친정 부모님 산소, 평양거리. 여러분, 제가 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본 그 별들. 이제 곧 한국으로 갈 겁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2023년 가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50년 가까이 북한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땅에 온 거예요. 공항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제가 쓰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드러운 남한 말투. 엄마, 여기 정말 한국이에요? 그래, 아들아. 우리 드디어 왔어.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친절했어요. 북한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안전하다는 말.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요?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에 보내졌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이었어요. 처음 이틀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따뜻하게 나왔어요.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켜졌고 밤에도 난방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식당에 가서 더 놀랐습니다. 음식이 넘쳐났어요. 밥, 국, 반찬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다며 울었어요. 엄마,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니었지만 북한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남한 사회를 배워갔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전화 쓰는 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주애가 나온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함께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화면 속의 김주애는 제가 가르쳤을 때보다 많이 컸어요. 이제 12살쯤 됐을 겁니다. 군복을 입고 아버지 옆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포즈 그대로였어요. 손 흔드는 법, 서 있는 위치, 표정 관리,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도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겠구나. 선택권 없이 정해진 길을 가고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4대 세습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김주애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 하나원 상담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김주애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증언하고 싶어요. 상담사님은 놀라셨지만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변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고민했습니다. 혹시 북에 있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증언하기로 했어요. 북한 인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습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전공하기로 했대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저도 영어 잘하고 싶어요. 아들의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대학도 못 갔을 아이가 여기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이 여기는 그냥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뭘 찾으세요? 점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친절이었어요.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쳐봤어요. 수많은 기사와 정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몰랐던 북한의 모습들. 외부에서 본 북한은 제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그 중에서 김주애 관련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도 4대 세습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맞아요.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있고, 저는 탈북자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북한이 그립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고,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평양 거리가 그립고, 대동강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분단은 정말 비극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반으로 나뉘어 70년을 살고 있잖아요.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처럼 저도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만나고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김주애도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자유롭게 꿈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증언할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 세습의 실체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는 2,500만 명이 자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